살기 위해 치욕을 견뎌야 하는가? 아니면 대의를 위해 죽음을 택해야 하는가?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영화 남한산성은 조선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웠던 바로 이 선택의 순간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국 역사상 가장 뼈아픈 순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리더십과 생존, 그리고 명분에 대한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때는 1636년 혹한의 겨울입니다. 거대한 청나라 군대에 포위된 남한산성. 그 안에는 조선의 왕과 모든 조정 대신들이 꼼짝없이 갇혀버렸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이 절망의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무려 47일, 이 끔찍한 시간 동안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립니다. 그리고 두 명의 신하가 내세운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는 두 개의 길. 이 사이에서 국왕인조는 피를 말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그런데 말이죠. 대체 어쩌다가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걸까요? 이 절박함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조금 앞으로 돌려서 무엇이 이 비극의 씨앗이 되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단 하나의 정치적 결정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전 왕이었던 광해군은 저물어가는 명나라와 떠오르는 후금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을 타는 아주 실리적인 중립 외교를 펼쳤거든요. 그런데 쿠데타, 즉 인조반경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는 뭔가 달랐습니다. 자신의 정통성을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선택한 길이 바로 친명배금, 명나라는 섬기고 저 만주적 오랑캐는 배척하겠다는 거였죠. 이 이념 중심의 외교가 결국 1차 침략을 불렀고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2차 침략, 병자오랑까지 이어진 겁니다. 꽁꽁 얼어붙은 산성한 모두가 대의와 명분을 외칠 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자고 외칩니다. 바로 이조판서 최명길의 주장입니다. 최명길의 주장은 그야말로 지독할 정도로 현실적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임금과 살아있는 백성이 없다면 명분이니 의리니 하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국가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 위에 발을 딛고 서 있어야 한다는 절규였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에 그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네, 굴욕적이죠. 하지만 그 굴욕을 견뎌내야만 살아남아야만 미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단 하나의 토대가 생긴다는 것.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다음을 기약하자는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반대의 길을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주장했던 인물이죠. 예조판서 김상헌의 강력한 반론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상헌을 이해하려면 당시 조선이라는 국가의 정신적 뼈대와도 같았던 이 명분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당시 지배 이념이었던 성리학에서 명분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이건 국가의 존재 이유 그 자체였고 문명인과 야만인을 가르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상헌에게 이 전쟁은 단순한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를 도와줬던 부모의 나라 명을 배신하고 저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는 순간 조선은 더 이상 조선이 아니게 된다. 이건 바로 국가의 영혼에 관한 문제였던 거죠. 그에게 치욕적인 생존은 곧 정신적인 죽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두 주장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이게 참 단순히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당장 백성의 목숨이라는 현실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가치를 지킬 것인가, 무엇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길인가에 대한 두 개의 다른 정의가 정면으로 부딪힌 거죠. 조정 안에서 이처럼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성벽 밖의 냉혹한 현실은 멈추지 않고 점점 더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우유부단했던 왕, 인조를 강제로 움직이게 만들었죠. 상황은 그야말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성 안에서는 병사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맥없이 쓰러져 나갔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지방의 구원군들은 성에 도착하기도 전에 모두 격파당했다는 절망적인 소식만 들려왔죠. 그런데 이 고통은 성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성 밖의 백성들은요, 굶주림 끝에 살기 위해 청나라 군대에게 길을 알려주는 길잡이 노릇을 해야만 했습니다. 왕이 지켜주지 못하는 백성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했던 정말 비극적인 현실이었죠.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옵니다. 최후의 보루라고 믿었던 강화도가 함락되고 왕자와 왕실 가족들이 모두 청의 인질로 잡혔다는 소식. 이 한 방으로 저항을 외치던 모든 명분과 가능성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인조에게는 그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가장 두려워했던 단 하나의 선택지만이 남게 된 겁니다. 백성을 구해야 한다며 이 치욕의 길을 주장했던 최명길. 그는 결국 그 항복 문서를 자기 손으로 직접 써야만 했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한 글이 동시에 나라의 가장 큰 치욕을 기록하는 글이 되는 그 순간, 이건 정말 개인에게도 그리고 나라 전체에도 너무나 깊은 상처이자 비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아픈 실패와 치욕의 이야기가 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한 울림을 주는 걸까요? 전쟁이 끝난 후 이 두 사람의 삶과 당시 조선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이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신념대로 끝까지 살았다는 점입니다. 김상원은 청나라에 끌려가서도 절개를 지켰고, 최명길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는데 온 힘을 쏟았죠. 당시 수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속환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몸값을 내야만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최명길은 이들을 데려오고 또 돌아온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남은 인생을 바칩니다. 결국 두 사람의 논쟁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각자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 400년 전의 딜레마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실리를 택할 것인가, 명분을 지킬 것인가, 리더의 결정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끝나지 않은 숙제와도 같습니다.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답을 찾아가려는 노력 자체가 중요하겠죠. 영화 남한산성이 우리 모두에게 남기는 아주 깊고 무거운 질문입니다.